상상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대출 부실을 예측하는 AI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딱 중단시켜요. 그러다가 또 몇 달 뒤에는 다시 갚아야 한다고 발표하고, 이런 대혼란 속에서 이 과거 데이터가 완전히 뒤죽박죽된 상황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와,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이죠. AI 입장에서는 믿고 있던 땅이 갑자기 그냥 푹 꺼지는 느낌일 거예요.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의 유효성이 한순간에 의심받게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은 AI를 사용해서 대출 결정을 내리는 한 기업의 투자자 Q&A 세션을 아주 깊게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이런 동적 AI가 현실 세계의 급격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똑똑한데도 왜 성장에 주춤하고 있는지, 또 왜 모두가 선망하는 B2B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굳이 더 위험해 보이는 소비자 직접 서비스라는 길을 택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Q&A 자료가 겉으로 보이는 숫자 너머에 있는 그들의 핵심 철학하고 전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에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궁금증부터 바로 파고들어보죠. AI의 적응 능력. 앞서 말한 그 학자금 대출 상환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이 AI 모델이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은 그냥 기존 데이터는 다 버려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모델의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드러납니다. 보통 생각하기로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됐으니까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부실률이 오를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우잖아요. 네, 그렇죠. 일종의 경제학적 상식을 코딩하는 거죠. 맞아요. 그걸 모델의 규칙으로 넣어줄 것 같은데 이 모델은 그런 사전 프로그래밍된 규칙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완전한 범용 솔루션, fully general solution에 가깝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규칙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네. 시스템이 스스로 현실을 보고 배우게 만드는 거죠. 범용 솔루션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시간을 변수로 쓴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모델은 시간이라는 축을 기준으로 수천 개의 다른 대출자 특성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동적으로 계속 추적합니다. 학자금 대출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면 모델은 상환이 재개됐으니 위험할 거야 라고 예단하지 않아요. 미리 판단하지 않고. 네. 대신에 정책 변화 이후에 학자금 대출을 가졌던 특정 그룹, 특히 상환 유예를 받았던 사람들의 실제 상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때문에 위험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모델을 수정하는 게 아니네요. 실제로 연체율이 오르는지 그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그냥 지켜본다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되게 게으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오히려 편견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게으른 게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데이터 중심적인 거죠. 만약 그들의 행동 변화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러면 모델은 이걸 바로 새로운 위험 신호로 보고 대출 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해버리는 거고요. 그런데 Q&A에서 나온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회사 대출자의 약 35%가 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실제로 연체 상태에 빠진 사람은 2에서 3%에 불과했다고 해요. 와, 2, 3%요? 그렇다면 섣불리 모델을 수정했다면 오히려 엄청난 기회를 놓칠 뻔했겠네요. 전체의 35%가 위험할 거라고 가정하는 것과 실제 위험이 2, 3%에 불과하다는 걸 확인하는 건 진짜 엄청난 차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아주 도발적인 발언이 나오죠. 왜 인간이 섣불리 개입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거시적인 위험이 감지될 때 전반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라는 큰 방향만 제시할 뿐 네. 개별 대출 심사 같은 마이크로 레벨에서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고 답하거든요. 잠깐만요. 거기서 인간의 직관은 모델만큼 좋지 않다는 그 말이 나왔죠. 이건 수십 년간 대출 심사를 해온 전문가들의 역할을 그냥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네, 아주 단호했어요. 그들의 철학은 명확해요. 인간의 직관은 과거의 경험이나 편견에 기반하기 쉽지만 모델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편견 없이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시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인간의 감보다 모델의 계산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업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일 수 있죠. 정말 그렇네요. 자,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알겠습니다.
AI가 이렇게 똑똑하고 편견 없이 시장 위험을 감지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아주 영리한 시스템이라는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지금 이 회사의 대출 실행액은 최고점이었을 때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요? 그것도 당연히 일부 원인이겠지만 Q&A에서는 더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기계가 원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해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높아진 소비자 위험입니다. 소비자 위험이요? 아,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돈을 못 갚을 확률 자체가 높아졌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이 회사는 업스타트 매크로 인덱스라는 자체 지표를 쓰는데요. 이게 장기 평균이 1.0이라면 현재 수치는 1.49라고 해요. 1.49요? 네. 직설적으로 말해서 평균적인 시기보다 지금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예상 부실률이 49%나 더 높다는 뜻이죠. AI가 이 위험을 정확히 감지하고 대출 가격, 즉 금리에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49%나 높다니. 그럼 당연히 대출 승인 문턱이 엄청나게 높아졌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높아진 투자자 기대 수익률입니다. 제로금리 시대에는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돈을 둬봤자 수익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투자자들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미국 국채만 사도 4에서 5% 수익을 내니까 이런 대출 상품처럼 위험이 있는 자산에는 그보다 수백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최소 2, 3%는 더 높은 프리미엄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 자금을 대주는 투자자들의 눈높이 자체가 올라갔군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비싸진 셈이네요. 정리해보면 대출 신청자들의 위험도도 높아졌고 그 대출에 필요한 자금의 비용도 비싸졌으니 AI가 자동으로 대출을 줄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군요. 바로 그겁니다. 위험한 환경에서는 자동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서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이 AI가 설계된 목적이라는 거죠. 의도된 결과다. 네, 잘못된 게 아니라 의도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그냥 금리가 다시 낮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건 좀 수동적인 전략 같은데요. 미래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고 있다는 건가요? 물론 그건 기다리지는 않죠. Q&A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는데요. 진짜 성장은 두 가지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모델 자체를 계속 개선해서 예전 모델로는 거절했을 사람들을 새로운 버전의 모델로는 안전하게 승인해주는 전환율 향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동차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새로운 대출 상품의 출시입니다. 아, 내부적인 동력으로 뚫고 나가겠다. 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외부 금리 환경과 무관하게 이전의 최고점을 곧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뛰어난 기술이 있다면 이걸로 직접 대출 사업을 하면서 온갖 시장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그냥 모든 은행에 이 기술을 라이센스해주는 B2B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면 훨씬 안전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굳이 이 힘든 길을 가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네요. 이 전략적 선택의 배경에는 그들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습 속도 경쟁이에요. 학습 속도요? AI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말하는 거군요. 네. 그들은 가장 빨리 학습하는 모델이 결국 승리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AI 모델 성능은 결국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잖아요. 최고의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대규모로 얻으려면 은행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비자와 직접 부딪히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흡수해야 경쟁사보다 빠르게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은행 뒤에 숨어서는 최고의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혁신의 속도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은행과 같은 전통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최신 기술, 예를 들어 2024년 버전의 AI 모델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고 해요. 기껏해야 2015년 버전 정도를 소화할 수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라는 거죠. 2015년 버전이요? 와. 네. 그래서 은행의 느린 속도에 맞추는 것은 자신들의 전략의 죽음과도 같다고 아주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와, 죽음이라니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검증된 안정성을 지켜야 하는 책임도 있지 않나요? 혁신도 좋지만 금융에서 속도만이 전부는 아닐 텐데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 회사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쟁력이 매일매일 더 똑똑해지는 모델에서 나오는데
파트너인 은행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가 무뎌지는 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속도에 대한 자신감과 절박함이 있다는 뜻이군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브랜드와 고객 가치입니다. 단순히 은행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기술 제공업체가 아니라 최고의 조건과 최고의 경험을 보장하는 곳이라는 소비자 브랜드로 직접 자리매김하려는 거예요. 아, 고객의 생애 가치. 네,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건 단순히 대출 한번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고객이 자동차 할부나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할 때도 우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만들겠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월마트와의 파트너십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되겠네요. 자료를 보면 이 파트너십을 따내기 위해 다른 경쟁사들과 직접 경쟁해서 이겼다고 하던데요. 이건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고객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월마트 같은 거대 유통기업이 자사 고객들에게 신용상품을 제공할 파트너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소중한 고객들에게 얼마나 좋은 경험과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가일 겁니다.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겼다는 건 이들이 선택한 소비자 직접 모델이 가진 힘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사례가 되는 셈이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미래를 향한 과제인데요. 이들이 신용카드와 같은 새로운 리볼빙 상품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의 개인 신용대출에서 검증된 이 뛰어난 AI 모델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바로 작동할까요? 여기서 이 AI 모델의 가장 큰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제약 요인이 드러납니다. 기술 자체는 다른 상품으로 확장하기가 매우 쉽지만 결정적인 한계는 바로 훈련 데이터의 부족입니다. 아, 결국 또 데이터 문제로 돌아오는군요. 아무리 뛰어난 두뇌라도 학습할 교과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용카드 상품에 대한 과거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리 정교한 AI라도 처음에는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Q&A 자료에서는 AI 신제품 개발의 생애 주기를 아주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과 비슷해요. 어떤 과정인가요? 우선 새로운 상품은 처음에는 아주 소규모로 출시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초기 버전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수준일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그 다음 일정량의 임계치에 도달하는 훈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이 기간 동안에는 제품이 시장의 다른 상품들과 그다지 차별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단순히 기술을 이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운동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네요. 마치 한 종목의 슈퍼스타 운동선수가 전혀 다른 새로운 스포츠를 처음부터 배우는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그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즉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면 기존 상품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방식들과 학습 노하우가 적용되면서 폭발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 상품 개발의 본질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처음엔 미미하다가 데이터가 쌓이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초기에 아직 모델이 덜 똑똑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 필수적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체 대차대조표를 활용해 초기 데이터를 쌓는 능력이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무기가 됩니다. 외부 투자자들이 꺼리는 초기 단계의 리스크를 스스로 감수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죠. 정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적 AI가 어떻게 사전 규칙 없이 현실의 혼란에 적응하는지, 왜 현재의 성장이 외부 경제 요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약받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와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왜 소비자 직접 브랜드라는 더 힘든 길을 택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이 기업은 Q&A 내내 인간의 직관은 모델만큼 좋지 않다고 말하고 전통 금융의 느린 속도는 자신들의 전략의 죽음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잖아요. 네, 아주 강하고 도발적인 메시지였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AI가 이처럼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역동적으로 학습하고 최적화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때 규제기관이나 기존 대기업처럼 인간의 직관과 과거의 선례에 의존하며 의도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산업과 조직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새로운 속도의 경쟁에서 과연 누가 적응하고
누가 뒤처지게 될까요?